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들 정확하고 공정하고 또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지낸 박정하 전 대변인, 그리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지낸 복기왕 전 비서관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제 취임식까지 29일 남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박주선 준비위원장이 취임식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사실 어제 첫 1차 내각 발표가 첫 발표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주목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지금 여당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여당부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야당 입장으로 돌아서서 이 후보자들을 어떻게 검증할지가 저희들에게는 이제 주 관심사가 될 것이고, 이 검증이 지나치게 수위가 높으면 발목 잡기로 비춰질 우려도 있고, 하지만 또 이 검증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역할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 한 8분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하셨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이네 뭐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청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청년들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말씀하고, 여성이 여가부 장관 한 분밖에 없네 뭐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정확하게 1차 내각에 한덕수 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향하는 바가 이 인물 구성으로 해서 잘 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각 구성이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국민 통합의 상징성은 뭐 당선자께서 그런 지역별 배려나 이런 것들 뭐 없앤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어느 한 지역으로의 편중 인사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어서, 처음 8분 후보자 발표와 더불어서 나머지 10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곧 여당 되시는 지금 당원이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당협을 맡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당선인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 후보군 중에서, 그리고 나름 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정권 출범 초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인사가 됐다. 그래서 뭐 굳이 평가를 하면 뭐 최소 B뿔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 내각 구성 아니었나. 그리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부처가 더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식의 후보군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아무튼 한덕수 총리 지명자부터 해서 지금 어제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모두 해서, 아무튼 이 청와대 해체, 그다음에 용산 이전이라는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급적 줄이고 출범 초기에 동력,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의식, 뭐 이런 것들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철학을 이해하는 무난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총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B+ 이상은 된다라고 하셨는데, 복 비서관님은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아직 성적 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우선 이제 그 일부 답안지를 낸 거니까 이 답안지의 오답 여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것이 청문회 과정일 것이고 네. 그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이 인사들이 초대 내각 인사들로 맞는지 이런 검증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면면을 보면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대구에서의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앞서서 당선자와 40년직이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발표가 되니까 이것이 공적인 인사가 아니라 사적인 인사의 우려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는 거의 정리되어 가는 시기고 그리고 질병청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대응을 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가 안철수 당시의 후보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저분께서 연금 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국토부 장관에 오는 것이 다소 조금 깜짝 발탁이기도 한데 그 과거에 대장동 일타 강사다 스스로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검증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한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8년 동안 지사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 추진비가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또한 과거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검증 기준으로 또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사로 있으면서 몇몇 그 민간 개발 사업들을 주도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똑같이 말을 갖다 붙이면 이제 설계자 또 책임자였던 것이죠. 근데 민간 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개입을 안 했습니다. 물론 사업자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기여분에 대한 평가는 했을 텐데 사실 그 민간 개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검증 대상인 것이라 저는 그 원희룡 후보의 그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를 폐지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가부를 어떤 방향으로 이름은 존치하더라도 기능을 어떻게 바꿀지 사실 이 부분은 고용과 복지 분야 전문가시던데 뭐 여가부의 기능 중에서 일부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사실 온전한 여가부의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일 주목하신 게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 장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네, 말씀을 우선 좀 드리면 글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당선인과 인연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청와대 내에 기획관 자리까지 만들어서 심지어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향후 이런 팬데믹이 뭐 3, 4년 주기로 계속 있다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이 되고 2차 질병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손실이 너무나 많이 커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지명자가 이런 문제를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연금 문제 물론 중요하죠. 연금 문제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미 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담당 부처에서도 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걸 지도자가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5년 동안 그냥 연기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 연금 개혁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연금 개혁에 관한 거는 뭐 경제부처, 복지부처 뭐 이렇게 다양한 부처가 섞여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기존에 검토됐던 안에 대해서 결단만 하는 문제라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제가 제주도에서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부지사로 모셨었죠. 원희룡 지사를 모시고 일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 개발이라는 게 이제 뭐 검증은 하실 테지만 어떤 건인지 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에 관한 한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지사는 제가 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료하신 분이라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 오히려 초기에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굉장히 땅 투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한라산 중산간 이상의 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조치를 취했다가 오히려 일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이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목동 아파트에 대한 사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인 고려, 그다음에 뭐 꼭 국토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저는 적절하고 아주 앞으로 있을 기대가 되는 지명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 여가부 장관 김현숙 지명자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 경선 과정부터 해서 당선인의 정책 분야를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선인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꼭 여가부 업무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지금 뭐 존치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인이 여가부를 여하히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기능을 어떻게 분산, 배치, 재배치하느냐 하는데 이거를 설계하기에 저는 굉장히 적절한 인사였다,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에 여야 오늘 첫 주, 이번 주 첫날 첫 주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민 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일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당선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친소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선인은 전문성, 능력, 이걸 가장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이스로 내각을 꾸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안배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을 더 많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7대 인사 기준 적용해서 송곳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야당, 앞으로의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에이스 내각 꾸리겠다, 이렇게 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목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전 원희룡 그 후보자 얘기할 때 그 목동집을 원래 이제 8억인데 제주지사 가면서 팔고 더 오를 줄 알았는데 팔았고 지금 26억 됐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담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집은 서울에 두고 거기서 전세 살고 그러면 잠시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 장관 후보자로서 칭찬받을 하나의 사연이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좀 아쉽죠. 이 서울의 부동산, 이 천정부지로 올라뛴 이 부동산 가격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의 집값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이걸 거품을 뺀다라고 하면 또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오를 기미들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이 전체 지방의 부동산 가격까지도 선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차기 국토부 장관의 철학과 그리고 고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흐름, 어떤 어찌 보면 사람의 욕구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증가,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지면서 정책 실패다라고 이제 뭐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이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심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자가 이 얘기를 지금 이번에 지명되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 이제 회자가 다시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이게 보셨습니까? 지난 10월에 전 대통령 경선 당시에 원희룡 지사의 전 배우자인 강윤영 씨가 얘기해서 이제 회자가 된 건데요. 몇 가지 좀 나눠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선 개인적인 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전 제주도에 같이 부지사로 이제 임명이 돼서 갔는데 제주도에는 굉장히 넓은 지사 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고 서울에 있던 집을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직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오를 줄은 알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니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좀 평가하고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정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 국토장관으로서의 사인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실패의 몇몇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수석, 경제수석,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 본인도 사실은 이런 그 지금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주택자였었고 뭐 똘똘한 한 채를 주장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희룡 후보자는 여기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주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업무가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바라는 바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 주택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경기지사 후보자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자 추정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장과의 연계, 호흡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앞으로의 권유령 장관 지명자의 행보 내지는 메시지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과 고려가 좀 있어서 과연 원희룡 지명자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나 그리고 뭐 앞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장관 그래서 초기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메시지들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재밌게 지켜볼 대목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전에 복 비서관님께서 이제 그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비라든가 또 개발 과정 들여다보시겠다고 하셨고 7대 인사 기준을 지금 민주당은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7대 인사 기준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병역 기피, 탈세, 그다음에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이렇게 이게 7대 기준입니다. 자, 우선 이번에는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이 7대 인사 기준 적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뭐 그 국무위원 지명자에 대해서 검증을 의회가 옳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34번 임명 강행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민주당이 7대 기준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 건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뭐 대충 지금 그 소개가 된 총리 및 내각 지명자들이 보면은 글쎄요 과거 있었던 지명자들보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아직은 뭐 불거진 게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이 뭐 7대 기준을 얘기할 자격은 물론 없을 뿐더러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도 검증하는데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민주당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정치적 갈등 내지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이 역시 저도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검증 그다음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비서관님. 오히려 지방선거를 의식하면 저희가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더 조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또 대선 불복 이런 말은 저희들은 꺼내지 않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또 당선자 측에서 계속해서 꺼내고 있어요. 일종의
그 민주당의 주장을 선거용으로 계속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7대 기준을 충족한 후보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당에서 사실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계속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7대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집이 두 채다라는 이유로 해서 여론이 악화돼서 낙마된 국토부 장관 후보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를 좀 떠올려 봐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험난했었거든요. 그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송국 검증을 함께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당시에 이제 그분이 속한 우리 그 당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를 지경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었는데 그때는 작은 논문 표절 의혹이 있어도 사실 임명이 안 됐습니다. 김병준 그 위원장, 국민의힘의 위원장이 그 예예요.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사실 낙마됐었는데 34분이 사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7대 기준을 다 통과했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분들의 인사 검증 기준은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도 사실 스리슬쩍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 기준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검증 기준으로 현 후보자들을 청문회를 시작하면 아마도 많은 부분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뭐 일부 언론을 보면 추경호 그 후보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4년 만에 몇십억의 재산 증식이 있었다라는 이런 그 언론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보면 저는 이 내에서 일종의 정의당에서 뭐 어떤 주장하는 그 뭐 낙마 대상 지명 뭐 이런 것들도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억지로 발목 잡기는 안 한다. 7대 검증 문재인 정부 때 후보자들을 검증했던 그 기준 그대로 할 것이고 그 기준에 충족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에서 지난 과정에서 34명이 사실 그런 행위였었거든요. 했듯이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인사 검증 기준이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출신이시거든요. 일단 그 논란이 되는 두 가지 말씀. 우선 이명박 정부 때 인사 기준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사청문회 초기에 여러분 전 낙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5대 원칙에서 7대 기준까지 만들어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준과는 상관없는 자체적으로 내보내는 네 사람들이어서 지금 34번의 낙마자가 아니라 그 임명 강행자가 나왔지 저는 뭐 그게 국민의힘에서 매번 발목을 잡아서 청문회 동의를 못했다. 라는 점은 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이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내놓고 인사 강행을 한 게 34번의 인사 참사였지 그게 과거 정부보다도 훨씬 강화된 인사 기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글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들과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봤을 때 그때 이렇게 느슨하게 인사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검수완박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비서관님 말씀하신 1차 인선에서 청년 없다, 그다음에 여성 한 명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동 당선인 측에서는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깜짝 인사나 이 발탁 인사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인사, 발탁 인사, 그다음에 안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게 국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이렇게 깜짝이나 발탁 인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혹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정부가 출범하는데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하는 이런 요소들은 통일동에서 좀 배제하려 노력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같은 인사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제 남은 10개 정도 부처에 과연 그
막바지에 이제 후보 단일화했던 안철수계의 지명자들이 혹시 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관심의 초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그 첨예한 현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뜨거웠고 지금도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에서 나온 발언들 먼저 듣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실의 정신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앞장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칩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네, 양쪽 다 벌써 어조가 높지 않습니까? 이 문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번 달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오늘 의원총회의 최종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 의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단 과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개혁의 의미 자체를 선거용으로 이렇게 퇴색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과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왔었던 어떤 지향점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부분 뭐 성사는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공수처 탄생 하나였는데 그 공수처도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조직 크기가요 고양지청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야가 타협을 해서 별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규모의 비정상적인 공수처 탄생으로 마무리를 타협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선진화된 검찰 시스템으로 좀 바꾸자라는 오래전부터 논의 과정이 이번에 이제 매듭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못 지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사실 진행을 못 시키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 문제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승만 정부 시대를 생각하면 그때는 경찰 독재 기간이었었어요. 경찰이 사실상 정보를 취합하고 뭐 개입하고 민간 사찰하고 그랬었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군사 정보 조직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 때는 국정원, 안기부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검찰이 실질적인 실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변하지 않는 권력 실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5년이면 임기 끝나고 가지만 검찰 조직은 계속 있는 것이고 김우수 전 총장이 검찰개혁 취지에 찬성한다,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검찰 출신이다 보니 검찰 조직을 옹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 검찰의 권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뜻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우수 총장이 그만두면 제일 좋아하실 분이 아마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이렇게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지 말고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잘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거 굳이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은 별도로 두고, 그리고 현재 검찰들은 우리가 이제 공판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돼 있는 경우에 공판검사는 사실 한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수사가 빗나가는 것을 제대로 막고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는 역할까지도 저는 검사가 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비대화된 검찰의 기능,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접근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물론 100%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 수사청이 또 어떤 그 외부의 개입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도 배제를 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그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이거를 바로잡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 국민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 실세에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용어로 덧칠해 버리는데, 그 말씀을 그럼 거꾸로 돌려드리면 문재인 정부 실세들 미리 다 수사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실세들 수사 못합니다, 정치보복 못합니다라는 말로 거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분이니까 말씀에 있어서는 조금 가려서 하셨으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대변인 말씀하시죠. 탈원전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불법 개입 수사, 이런 일련의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수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 왔다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5년 동안 쭉 계속 검찰 개혁을 해왔는데 과연 뭘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그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견제하는 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찬성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검찰 개혁은 그게 아니라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주도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의 방향과 지위, 이런 것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용되어 왔다라는 오해들이 충분히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국 사태라는 것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나왔다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번 돌아볼 대목이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 혹시 방향이 잘못됐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더 구해야지, 일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얹혀서 저는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걸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굉장히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마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동산 문제 났을 때 우리 LH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검찰 힘을 빌게 됐잖아요. 경찰이 아직은 수사 역량이 확실히 담보됐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도 없고, 그다음에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연 경찰한테 다 맡겨서 수사가 될 건가? 결국에는 그럼 국민들을 안전이라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우리 검찰, 경찰이 수사 권력의 이 기능을 너무 쉽게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도 좀 고려해 봐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밀고 가면 된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던 김호수 검찰총장마저도 저렇게 직을 걸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상황까지 왔나. 이런 점은 한번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두 분께 제가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비서 의관님께는 지금 이제 경찰의 6대 범죄 빼고는 경찰의 수사권이 다 넘어갔고, 그러면서 경찰이 아직 좀 준비가 덜 됐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적지 않게 불편을 겪고 있고 사건 지원이 미뤄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것까지도 넘겨준다면 중수청을 새로 만들면 그건 누가 가느냐, 그건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이런 대안이 없이 이걸 추진해도 되느냐라는 이제 반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경찰의 수사 기능이 검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의 지휘를 검찰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기능 부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수청에 대한 그 컨트롤, 현재 조홍천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중수청장 임명부터 전부 다가 대통령이 다 하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한 견제가 없다. 차라리 지금 검찰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지난번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사실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던 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 이래로 기득권에 도전하면 항상 다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를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텐데 그것이 대통령의 권위를 뚝 떨어뜨리고 검찰의 권위를 더 올려주는 이러한 역효과를 낳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나서 그 대통령의 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검찰 개혁 과정이었습니다. 공수처를 탄생시키고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끝끝내 버텼던 거거든요. 바로 검찰 기득권의 그 버팀이고 검찰 기득권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기득권 세력들 이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수준으로 볼 때 한 번쯤은 우리의 검찰 제도를 손볼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인 것이고 윤석열 당선자가 5년 동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면 이 시기를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조급함이 사실상 저희들에게 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박 대변인님께는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정치 권력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을 뒷받침해 줬었던 선례들이 역대 정권에서 있었고 지금 검찰 수뇌부만 해도 지금 정부하고 지금 달라진 새 정부하고 해서 좀 입장이 좀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 속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대선 때도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검찰의 개혁 방안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예산권을 독립시켜서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법원으로부터 통제받고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 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쫓아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처럼 오히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과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검찰 장악을 하려는 시도다라는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이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방향과 좀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저항 그다음에 검찰 내 저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다 손을 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의회가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산권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법원이 기소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원래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게 안정적으로 가게 하면 저는 뭐 손을 대지 않아도 검찰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꾸 정치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는데 두 분 말씀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메시지를 내놓은 다음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일부 조사에 의하면 지금 2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유영하 후보, 김재원 후보 이런 순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일단 지방선거를 하면서 유영하 후보와 같은 일이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해서 저런 메시지를 받아냈는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탄핵되는 과정 그다음에 수감 과정에서 고생스러운 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본인이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순수한 생각이 있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지방선거판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빚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 메시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안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부분, 유영하 변호사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결코 국민의힘의 발전도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가 박심을 업었다면은 경기도에서는 김은혜 그 현 의원이 윤심을 업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최종적으로 결과를 좀 봐야겠어요. 저희 당이 이제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 50% 이런 결과로 이제 후보를 뽑아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일반 도민들은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은 어떻게 판단해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뽑아낼지 한번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뭐 또 우리 정치사가 또 한번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귀왕 비서관님은 경기지사 선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네. 유승민 의원이 나왔으면, 전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김은혜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가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기보단 이겨야죠. 네. 수도권에서 서울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까지 패했다라고 하면 지방선거는 패배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한 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그만큼을 이겨야 하는 숙제가 저희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유승민, 김은혜 후보의 어떤 그 경선 컨벤션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김동연 후보와 뭐 안민석, 조정식 이런 의원들은 좀 먼저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좀 떨어질 우려는 있습니다만, 전 1대1로 이렇게 다시 대결을 하면 얼마든지 경기도민들의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검증된 그 김동연 후보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그 유승민, 김은혜 두 분을 이렇게 보면 사실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사가 되는 거는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경기도의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잘못한 부분 분명히 짚어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차기 대권 후보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윤석열 후보와 그 현재 이제 그 국민의힘의 주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대응으로 김은혜 후보를 이렇게 띄운 것 같은데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결과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그 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은데, 또 어제도 그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상대당 안 사정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불편합니다만은, 오늘도 보니까 뭐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또 뭔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 빨리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너무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저희 이제 과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보면 이 진보 보수이 사실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곳이 균형을 못 잡아서 한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향후 새로 생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 견제 세력이 온전하게 바로 서 있어야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도 옳게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소통하면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저런 내용을 겪고요. 국민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빨리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끝으로 비서관님, 그 김민석 의원, 민주당 의원이 신사임방 새로운 얼굴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경화, 강병원, 박용만, 또 한 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분 거론하셨던데, 새로운 힘을 내세워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새로운 얼굴을
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새로운 얼굴들의 준비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도전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그런 새로운 얼굴들의 도전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는 박주선 의원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사실상 뭐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혹은 지금 당장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서로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내가 나설 수도 있다라는 혹은 나서겠다라는 뜻이 그러한 분들의 그 도전 의지를 가로막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당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새로운 얼굴들을 열심히 찾아서 그런 분들끼리 한번 좀 신나는 경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송영길 대표의 저 모습을 개인적인 욕심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분은 이것을 통해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번 불출마 약속도 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도 못 나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시장에서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다음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분은 독배 중에 독배를 마시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분 이름 빼먹었던 분은 김현종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전국 진단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총장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자신의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대검이 공개 반발에 나서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공정성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데 주객이 전도됐다며 그동안 검찰이 좋은 수사를 위해 왜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1차 내각 인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모레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찾는 지방 순회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표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양구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오전까지 진화율이 4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0여 대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지만 하늘이 짙은 연무에 가려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행 감소세 속에 휴일 검사 건수도 줄어들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일 만에 가장 적은 9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행되던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총장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발언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금도 이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검사장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잘못된 법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선의 검사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총장님께 가감 없이 전달을 해서 정말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수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 검찰이 더 개혁할 게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사불란한 대응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역시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검수완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천인 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은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인사 기준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17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모레 추가 인선을 공개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에 1박 2일의 대구 경북 지역 순회를 마치고 수요일 오전쯤 외교 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또 연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면서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양구 지역에서 이틀째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당국이 헬기 30여 대를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짙은 연무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오늘 오전 산림청과 육군 헬기 등 30여 대와 진화 인력 1,4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강한 바람으로 민가 주변까지 번진 불은 산림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33번 국도 주변으로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하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네,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화 헬기가 대거 투입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에 해가 뜨자마자 헬기 39대, 또 진화대원 900여 명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 경사가 심합니다. 또 암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상에서 실종된 선박의 수색대원을 이송하고 돌아오다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 인양이 재개됩니다. 해경과 해군은 오전 11시 반부터 인양을 시작해 오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인양을 시도했는데 인양 줄 4개만 동체에 걸고 안전 문제 등으로 연기됐습니다. 그제도 헬기 동체 인양 작업을 했지만 인양 줄이 끊어지며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헬기 동체가 인양되면 해군 광양함에 실려 해경 정비창이 있는 부산으로 이송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북부 지역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북부에서는 모두 퇴각했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이제 동쪽을 향해서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돈바스 지역이 있는 곳이고 또 비극의 현장 마리우폴이 있는 곳입니다. 김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위성에 찍힌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포를 실은 차량 행렬이 무려 13km에 이릅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Також на Донбасі, у Маріуполі, на Харків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накопичують потенціал для ударів. 러시아는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야전 사령관도 새로 임명했습니다. 새 사령관 드보르니코프는 시리아 침공 때 잔혹한 전쟁 범죄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서방 측은 앞으로 러시아군이 더 잔인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떠나라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돈바스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군의 포격과 함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음 주요 목표는 동부 슬라비안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곳을 교두보로 확보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도 더 강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This tiny city of Mariupol in the Sea of Azov and all east of Ukraine. That's where we will see probably the next battles, and I'm afraid very bloody ones.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와 남부 지역을 지켜야만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며 두 요충지를 지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의 군사적인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오스트리아 총리가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뒤에 서방 국가 지도자가 푸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또 시신 9구가 발견됐습니다. 황급히 퇴각하던 러시아군이 미처 안매장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Зараз проводиться огляд місця події, огляд тіл, які були загинули місцеві жителі під час окупації російськими військами міста Буча.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이런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 5,600여 건에 이릅니다.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등 동부 지역으로 병력을 집결하며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KA-52 공격용 헬기가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 행렬과 방공부대를 타격하고 무인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군 수송 차량을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는 유럽 전체라면서 서방 세계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Бо російська агресія не мала на меті обмежуватись лише однією Україною, лише руйнацією нашої свободи і нашого життя. Увесь європейський проект – ось мішень дл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이에 따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이고 사정거리가 긴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get Ukraine the weapons it needs to beat back the Russians, to stop them from taking more cities and towns where they commit these crimes, and also to squeeze the Russian economy to increase the pressure and the costs on Vladimir Putin and the Kreml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이런 가운데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하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나토 가입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동서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일 만에 10만 명대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만 928명으로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10만 명 아래 환자 규모는 지난 2월 22일 9만 9천여 명이 확진된 이후 48일 만입니다. 지역 발생은 9만 907명으로 수도권 48.8%, 비수도권이 51.2%입니다. 확산 감소세에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확진자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48일 만에 10만 명대 아래를 기록한 가운데 재택치료 환자는 11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12만 1,480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0만 1,947명입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코로나19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PCR 검사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진단에서 진료,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영등포동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와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고시원에 있던 다른 주민 17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왜 이런 건지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영업자입니다. 제법 이른 시각부터 대출을 알아보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던 지난해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화로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진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요. 그 당월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다시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자 고객 발걸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차례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또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LTV 한 80%까지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대선 뒤에도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유가 뭘까? 윤 당선인 측이 LTV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점도 부담입니다. 각종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6%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어 빚을 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긴 부담스러운 시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여전히 주택 가격 부담이 크고 높아진 대출금리나 DSR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LTV 등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역시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시장의 관망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이 노조위원장 진병준 위원장이 거액의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YTN 취재팀이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이준엽 기자에게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해입니다. 네, 어떤 노조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진병준 위원장 그리고 사건 개요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지난 2007년 7월 16일에 3개 분과 5,000명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5년쯤 급격히 성장해 지난해까지 모두 8개 분과 조합원 8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조합비만 매달 3억에서 5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위원장 자리를 지켜온 것이 바로 진병준 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노조 일부 지부에서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 위원장의 횡령도 드러나게 됐는데요. 횡령 의혹을 받는 지부장들이 본부도 횡령했다면서 맞고소를 한 겁니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회계 직원들에게도 알아봐야 좋을 것 없다거나 노조가 어렵다면서 계좌 기록을 꽁꽁 숨겨왔다는데요. 함께 고소당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이 법적 대응을 위해서 계좌 열람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처장님이 저랑 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열람을 해야 됩니다. 열람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때는 이제 위원장이 저희한테 이제 미안하다. 네. 이 노조비를 수백 번에 걸쳐서 현금으로 빼낸 기록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YTN이 확보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본부의 노조비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주로 한 번에 100만 원씩, 적게는 20만 원씩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됐습니다. 3년여 동안 거의 같은 시기의 인출 기록이 반복됐는데요. 이 밖에 노조원 퇴직금과 복지비 등을 위해 쓰이는 계좌에도 반복적인 현금 인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건 진 위원장뿐이었는데요. 이렇게 3년 9개월 동안 빠져나간 돈을 모두 합치면 3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인출은 본부뿐 아니라 건설사들이 노조원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은 지부와 분과 계좌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모두 3억 3천만 원입니다. 본부와 지부 횡령 액수를 합하면 전체 6억 3천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현금 인출에 간 것 말고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요? 네, YTN은 또 다른 횡령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우선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진 위원장은 출근을 안 하는 주말도 꾸준히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요. 마트나 유원지, 심지어는 호텔 비용까지 줄줄이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시간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도 없는 곳에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 업무 추진비와 기밀비, 판공비처럼 용도가 뚜렷이 정해져 있는 돈을 2억 5천만여 원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돈과 현금 인출 기록을 모두 합하면 3년 9개월 횡령 금액이 10억 원 넘습니다. 네. 자, 이 진 위원장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네, 지난 6일 YTN 취재진이 진 위원장 해명을 듣기 위해 한국노총 사무실을 직접 찾았는데요. 애초에 건설산업노조 직원들은 위원장이 자리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같은 건물에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진 위원장을 어렵사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건물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2분 넘게 대답을 피한 끝에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 혹시 법인카드도 주말에도 사용하시고 뭐 이랬다는 것도 있던데. 아닙니다. 뭐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업무적으로 사용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나중에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 진 위원장은 뒤늦게 취재진에게 전화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표명하겠다면서도 현금 인출은 모두 노조를 위해 쓰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진상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은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이 노조비 6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의 주변 인물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위원장이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이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이른 상황인데요. 이익금이 5억 원이 넘는 원무상 횡령은 가중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수사 향방이 주목됩니다. YTN은 횡령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의혹이 불거진 뒤로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상황도 확인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비롯해 다양한 후속 취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2,7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지난 주말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9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긴축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30원대 초반까지 올랐고요.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3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 뒤로는 노란 개나리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만 때이른 고온 현상에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4.3도까지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예년 수준을 7도가량 웃돌면서 5월 하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낮엔 다소 덥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낮까지, 제주 산간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입산객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주변에서는 쓰레기 소각 행위를 삼가는 등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5도, 강릉 27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수요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고요. 이후에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